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사실 월요일이고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평일이고 내일 또 출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국의 공정성 담론 무엇이 문제이며 대안은 없는가. 그런데 이게 잠시만요. 네. 그런데 물론 제가 오늘 어떤 그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주류적 가치로 편입되지 못했던 대안적 가치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 같이 얘기하고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어떤 최우선 가치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공정성 담론이 왜 문제인지 문제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한번 대안 가치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좀 인터랙티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어떤 개념어를 말했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질문이 가능한지 제가 채팅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질문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총 시간이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한국 사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함께 탐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고 한국에서의 외부 활동을 한동안 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가지 이제 개인적 심경의 변화로 한국의 지면에도 글을 기고하고 강연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사회단체와도 일을 하면서 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말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래도 본업은 직업은 이제 미국에 있고 현재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는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굳이 세부 전공을 따지자면 조직 커뮤니케이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철학자라고 정체화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지식 격차도 포괄하겠죠. 그리고 조직 공정성과 조직 정의, 지식 생산과 혁신, 불평등, 다양성 표용, 일터의 민주화 참여, 감정노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어떤 충격파를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목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공정성과 정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에 더 많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논문들도 다 그런 관련된 주제로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미 갖고 오신 분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국의 인국공 사태라든지 공공의료 의사파업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거기서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 이거를 전제로 저는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파편적으로 여러 지면을 통해서 좀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배경에 관한 어떤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글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굉장히 추상적인 광범위한 실론격으로 프레시안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한국 사회라는 글을 기고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큰 틀에서
비교적 정의에서 비교 불가능한 정의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오늘 그거에 조금 더 구체화된 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잘 정돈된 형태로는 곧 출간될 황해문화 겨울호에 기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주 정돈된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신문 칼럼인데 공정성의 담론적 양상, 그 담론 이론에 집중해서 주목해서 설명한 부분이 여성신문 칼럼이고 마지막은 이제 한국의 특정한 사례들, 예를 들면 특히 의료법 관련해서 여기 계신 이제 조성주 상임이사님과 그다음에 정형준 의료위원 인의협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님과 그리고 저가 이렇게 같이 자담을 했었고 당시 이제 전혜영 기자님도 지금 여기 와 계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을 했어요. 원래는 세 부분으로 했다가 너무 많아서 두 부분으로 줄였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공정성 담론을 계속 문제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돈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꼽은 것은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제안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것은 그 불안정성, 이 개념 자체도 나중에 더 볼 건데 불안정성에 대한 개별주의적 반격이다. 어떤 사회적, 공동체적 저항이 아니라 개별주의적 반격이라는 거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담론의 양태를 봤을 때 이게 담론적 폐쇄 형태, 그러니까 어떤 논의, 합의 혹은 동의 절차를 그 민주적 토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담론적 폐쇄를 목적으로 한 담론 형성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폐쇄 담론으로서의 공정성 논의만 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서 이것이 좀 더 급격한 형태를 보였을 때 공정성 가치가 웨퍼나이즈 된다, 무기화된다. 그럴 경우에 좀 더 파급력에 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크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거 사실 제가 조금 많이 했던 얘기예요. 아마 두 번째 얘기가 좀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안적 가치, 대항 담론은 사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또 뭐 여기 제가 제안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가치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만 중요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대안적 가치와 대항 담론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라는 기표가 굉장히 손쉬운 프레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느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굉장히 들어서 쓰기 굉장히 손쉬운 프레임으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성이라는 기표를 들어서 썼을 때 그 파급력도 더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매스미디어도 쉽게 받아서 쓰잖아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답변도 앞으로 더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굉장히 쉽게 모두가 들어서 쓸 수 있는 기표가 됐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유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정성을 들고 나면 우리는 뭘 들고 나올까? 왜냐면 공정성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공정성이라는 공정론자라고 할까요, 우리? 공정론자들은 공정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게 fairness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은 지면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뭔가를 얘기하려면 대항 담론과 대항 가치를 적극적으로 유통을 하고 많이 뿌려서 다른 사람들도 손쉽게 딱 들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도대체 언제까지 공정성을 말할 것인가 좀 그만 말하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공정이라는 이 문제적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가 한국어 단어 선택이 조금 이상합니다. 죄송해요.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안 가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저는 저스티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평등적 정의라는 거를 오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자, 사실 좀 의역한 거긴 한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비례적 정의와 평등적 정의 모델이 둘 다 중요한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대칭적으로 비례적 정의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좋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번은 지금 부의 재분배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부의 재분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부와 인정 어느 게 먼저냐, 이거는 사실 뭐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누군가가 마르크시스트라면은 부의 재분배가 먼저일 거고 또 그 외에 뭐 상부 구조가 더 중요하면 뭐 인정의 재분배가 더 중요할 거고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소시오 매트리얼이라고 하는데 사회 물질론자로서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부의 재분배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따 얘기할 건데 그래서 부만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인정, 여기서 인정은 레코그니션이죠. 레코그니션도 재분배해야 된다.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 내가 번듯한, 소위 말하는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자기 자존감, 자기 확신, 자기 가치를 어떤 인식하기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은 사회예요. 너무나 차별화가 심각한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주 러프한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공정성 담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제가 설명드릴 때 개별주의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할 건데 이 개별주의적 존재론이 갖고 있는 엄청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의 존재론을 상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관계적 존재론이라고 붙여봤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서구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의 실제 실천적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이론을 훨씬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론을 좀 다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새로운 정의 모델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집필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어로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 2020년 초반에 이제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밀어두고 있었거든요. 이게 화면이 자꾸 꺼지네요. 밀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영문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점을 일단은 이제 개요를 머릿속에 두고 들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의 공정성 담론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정성에 대한 개별주의적 반격이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이 타이틀에는 어쩔 수 없이 불안정성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제가 뜻하고 싶었던 단어는 precarity예요. 그래서 이 불안정성은 insecurity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 개념이 한국 사회에 소개가 되기는 했지만 역어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정 변동성이라고 일단은 써봤는데 확정된 역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일단 insecurity를 지금 이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용 불안정성, 그쵸? employment insecurity, 그다음에 직무 불안정성, 그죠? work insecurity 혹은 job insecurity. 그래서 고용 불안정성은 우리 회사가 파산해서 내가 실직할 가능성, 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가능성, 그쵸? 그거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인데 직무의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내 일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운전기사였는데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서 내가 운전이라는 기술이 더 이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쓸데없는 기술이 되면 이제 직무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precarity, 불안정 변동성이라는 거는 물론 직무 불안정성과 고용 불안정성과 관계가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성, 변동성, 위험성을 다 내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변동하고 그다음에 위험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여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불안정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개념이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적 개념이지만 현재 공정론자들의 어떤 기저에 깔린 거는 이 불안정성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내 직업이 내일 모레 없을 수 있다라는 압박, 그리고 사회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지어 의사라는 직업도 예전만큼 기득권자가 아닐 거라는 불안감. 예전 같지 않다. 그죠? 그리고 뭐 교수도 마찬가지로 대학이 이제 없어지는 사회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장기적인 근미래적인 의미에서 불안정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공정론이 들어오는 거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프리케리티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취직의 문 자체가 예전 사회하고는 전혀 다르고, 지금 뭐 50대, 60대가 취직할 때의 그 어려움과 지금 20대가 취직할 때의 그 어려움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에 대해서 피부로 우리가 뭐 이론을 모르더라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별주의적 반격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 불안정 변동성이라는 게 뭔가를 한 4가지 측면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고용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gigwork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점심 무렵부터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 배달을 하기 시작해서 뭐 오후나 저녁 때는 뭐 시간 강사로 한두 타임을 했다가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해서 새벽까지 쭉 일하고 늦게 잠들었다가 또 다시 점심 때쯤 일어나서 배달을 하고 시간 강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노동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 일자리를 여러 개 동시에 갖고 있는 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오늘은 택배 했다가 내일은 뭐 대리운전 했다가, 그렇죠? 한국에서도 뭐 너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층을 이제 precarious, 더 불안정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정 취약계층이 점점 더 늘어나는 사회, 불안정성이 심각해지는 사회인 거죠. precarious. 근데 이게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 precarious, 불안정 취약계층의 특징은 사람들이 언제나 잠정적으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구직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재직 중인데 계속 구직 중인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기존의 고용 개념과 굉장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격, 프리케리의 첫 번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노동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존 사회 안전망으로 포섭되지 않는 특수한 고용 형태들이 늘어나게 되죠. 한국도 뭐 당연히 문제고요. 미국에서도 뭐 우버가 자영업자냐 아니면, 그러니까 우버 드라이버가 자영업자냐 아니면 고용자냐, 그렇죠? 이런 논쟁이 있고, 한국 사회도 또 마찬가지. 우리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뭐죠? 그 산재보험을 줄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거예요. 베네핏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존 사회 안전망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게 기존 법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을 막 발의하고 만들어야 할 그 니즈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장기화되는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사실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AI나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기존의 직업이 무의미해지고 혹은 인간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AI나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대체된다라고 얘기할 때 문제의 핵심을 좀 이상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한쪽에서는 AI가 그 활성화되고
로봇이 증가하면 기계가 인간을 그러니까 많은 직업이 기계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류. 반대쪽은 아니다. 새롭게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고 AI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존에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 지금 봐라. 산업화 이후 농경사회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늘어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다양한 직업들이 생길 것이다. 한쪽은 대체된다. 한쪽은 늘어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당연히 어떤 직업은 대체가 되고 또 당연히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문제는 이 변화의 충격파가 불균등하게 미친다는 게 핵심이지. 그리고 누가 어떤 직업이 대체될 거고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 건지를 누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저는 약간 대체론자에 가까운데 어쨌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의 디지털 기술과 AI나 로봇의 도래로 인해서 이 충격파가 불균등하게 미치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느냐, 프리캐리어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든 혹은 인간이 협업을 하든 인간 노동의 가치를 정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거다. 인간의 가치, 인간 노동의 가치, 생산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그거가 문제지, 대체가 되냐 아니냐 그거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엄청나게 펀딩이 투자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 이렇게 팀을 갖고 있는데 내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AI일 때 우리 어떻게 협업하지? 어떻게 소통을 하지? 혹은 내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로봇일 때 우리 협업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바뀌지? 이게 사실은 엄청난 연구죠. 굉장히 핫토픽이고 그쵸.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런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지금 정의의 문제에 푹 빠져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직업이 없어지는 아니냐는 저는 별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변화의 충격파가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프리캐리엇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으면 이 계층은 일종의 불필요 계층, 조금 잔인한 말인데 the unnecessary이 된다.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층. 다시 말해 인간의 고유한 생산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까 말한 그 운전기사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도 저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카가 활성화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도 자동으로 열릴 테고. 그런 식의 불필요 계층이 도래하게 된다. 이 불필요 계층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회학자가 사실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블로그에 썼던 건데 이 개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널리 쓰이는 개념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도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에람 그린필드라는 사람이 이거를 픽업해서 책으로 조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알려졌을 건데 엄청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미래 사회의 노동의 양태를 이해하는 데 되게 좋은 개념이죠. 불필요 계층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운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같으세요? 일종의 로봇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로봇입니다. 그 미국의 피닉스에 있는 로봇인데 배달 로봇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이 피지컬 컨택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확 퍼지게 됐죠. 그래서 딱 보면은 뭘 배달하기에 되게 좋아 보이나요? 이 사이즈가. 네. 음식. 그렇죠? 그래서 음식 배달 로봇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주문하면 이 로봇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쭉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써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문 앞에 오면 알림이 오겠죠, 휴대폰에. 그래서 그걸 누르면 언락 될 거고, 그러면 음식을 빼면 이 로봇이 뚜껑을 닫고 알아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딱 사이즈를 보면 아시겠지만
피자 배달에 쓰이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피자집에 주문을 하면, 그러니까 피닉스나 템피에 있는 곳에서 피자 주문을 하면 이렇게 로봇이 와서 배달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인간 전체가 다 불필요 계층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내가 이세돌인데, 바둑의 끝판왕인데 AI한테 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되죠? 궁극적으로 기계를 이기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불안정성이 이런 식의 이제 그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자신의 노동이 불안정할 때 공정해야 한다라고 답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식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공정성과 능력주의 논리로 공정성과 능력주의 논리가 굉장히 핵심이고 뭔가 위기 해결의 돌파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국공이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문제만 봐도,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러한 똑같은 형태를 통해서 그 정규직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절차적 공정성을 가장해서 고용 경로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주의에 기반한 줄 세우기 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주의적 반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식의 논리가 계속되면 사회분열이나 양극화도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계속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공정론자들의 움직임은 개별주의적 각자도생 논리의 집단적 형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폐쇄담론으로서의 공정성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얘기한 바 있으니까 아주 짧게 얘기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체계적 왜곡,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담론장이라는 게 있을 때 의미가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항상 왜곡이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그 변화나 오해 때문에 논의가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혹은 왜곡 때문에 오히려 논의가 닫힐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성 논리가 담론적 폐쇄 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 커뮤니케이션 양태만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사 파업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였기는 하지만, 의사 파업 같은 사례를 생각을 해봐도 그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의료 수급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그쵸? 뭐 지방에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강론을 다 생략하고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외치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흔한 전략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상위 가치에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행위를 연결시키면서 당위로서 포장하는 거.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 쓰기 위한 논리로 America is a free society, 자유 이렇게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그쵸? 병리적 방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쵸? 그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위 가치로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객관적 당위고 가치 중립적이면서 되게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 더 이상의 담론적 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인의 이 입장이 사실은 내 밥그릇이라든지 나의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중립적인 가치인 것처럼 이해관계를 은폐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담론적 폐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학 논리도 만들기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불공정하다 이러면은 다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회피하게 되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좀 막는 형태로 담론이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저는 담론의 뭐 무기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사인 자담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뭐랄까 당위, 그러니까 파급력 있는 무기로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담론적 무기화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이유는 소위 말하는 페이크 뉴스 때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허위 정보나 허위 담론이나 혹은 정보, 담론, 그렇죠? 용어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계속 퍼뜨리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하는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거 자체가 현대 사회의 어떤 전술이자 무기다라는 얘기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을 뿌리고 그걸로 기반해서 어떤 프레이밍을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무기화라는 단어 혹은 연구가 시작이 된 건데 이거하고 한국의 공정성 담론의 양상은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사 파업 같은 경우가 아주 그죠, 확실한 예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신들만이 정당한 경쟁과 어떤 입시 전형을 통해서 의사가 되었고 다른 공공의대 진학생들은 미래에 등장한다면 성적이 한참 모자라지만 어떤 불공정한 추천제로 입학하는 것처럼 거짓 대립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주장을 굉장히 접근성이 높은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막 유포를 하잖아요. 산발적으로. 그리고 주요 언론들이 이를 뭐 확대 재생산을 한다던가, 그렇죠? 물론 이 경우에는 어떤 호의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은 너무 심각하고 이 때문에 이제 음모론에 이제 휩싸여서 전혀 다른 입장을 갖게 되는 이제 거짓에 기반한 입장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좀 많고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를 통한 음모론이나 이런 허위 정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 전략은 일단 허위 정보나 음모론 생산하고 이해관계에 기반한 담론 구도를 설정한 다음에 대중적으로 유통시키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형태로 가는데 한국에서의 공정성 담론, 특히 의사파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현재 한국의 공정성 담론이 굉장히 어떤 위해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1부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논의가 있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부부터 이제 대안적 가치와 대항 담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여기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 토론이 일어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례적 정의와 평등적 정의 모델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데 정의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정의해야겠죠? 그렇죠? 그 저스티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합당하다라고 믿는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가의 문제죠. 그렇죠? 이거 행위의 영역. 그렇죠? 내가 합당하다, 옳다고 믿는 가치, 기준이 지켜지나?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이건 인식이나 감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행위의 문제예요. 이게 저스티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는 공정성. 우리 공정론자들이 이런 주체가 딱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공정성을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공정성이 뭘 뜻할까요? fairness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fairness처럼 들리지만 아니고, 왜냐면 이따가 fairness는 이따가 정의할게요. 그 한국 사회에서 얘기되는 공정성은 비례적 정의의
원칙 중에 하나에 불과한 형평성을 말하는 거에 가까워요. equity.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비례적 정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비교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랑 내가 일하는 거랑 제가 일하는 거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보상받았는데 쟤는 보상을 좀 더 받네. 이게 지금 사회 비교에 대한 사회 비교론이잖아요. 소셜 컴패리슨, 그렇죠? 근데 비례적 정의는 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감각을 비교해서 찾는 거를 쉽게 말하면 비교해서 찾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힘들게 시험을 봐서 정규직, 공채를 통과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분명히 저 사람들은 이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뭐 시험을 봐서 뭐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다는 이런 거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정규직이 된다고? 이거 비교해봤는데 나 안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불공정한 것 같아. 나 억울해. 이게 지금 사실 한국의 이 공정성 담론의 핵심이잖아요. 실제로 전 사회 원리로서의 보편적 공정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 건데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 에쿼리의 문제. 에쿼리는 비례적 정의의 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평은 사실은 그냥 딱 이퀘이션으로 설명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인풋, 노동을 투입을 해서 이런 아웃컴을 받았다. 그쵸? 여기 앞에 이거 뭐라고 하죠? 분수라고 하나요?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증거 집단, 나랑 비슷한 피어를 봤을 때 그 친구도 이만큼 인풋을 넣어서 이만큼 아웃컴을 받아서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면 그게 에쿼리인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공정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차의 공정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뚫고 들어가 보면 절차적 공정성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보기 어렵고 그죠? 내가 노력한 거의 보상과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비슷하게 받아야 한다라는 어떤 분배정의 형평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 그리고 fairness는 사실은 어떤 정의의 경험이 계속 축적됐을 때 우리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구나라고 인식을 갖는 좀 더 상위 차원의 감각이죠. 그래서 이 에쿼리만 계속 집중돼서 얘기되는 게 저는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나중에 이제 제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비교의 모델에 근거해서 보상 수준을 책정하려는 거는 사실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그 사회적 배경과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어떤 인간의 생산성, 노력 대비 보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회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잠깐 폐업을 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대졸자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회적 위기 상황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떤 생애 주기로 봤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굉장히 힘들어졌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배경을 근거로 두고 생각했을 때 항상 이 형평과 비례적 정의의 논리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보상을 깎고 이거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저는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우리는 왜 다른 가치를 상상하지 못하는가 이거를 사실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비례적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의 원칙에 근거한 비례적 정의, comparative justice.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고
계속 글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비교 불가능한 원칙에 근거한 평등적 정의, non-comparative justice. 이거는 사실은 평등적 정의라는 건 제가 지금 의역을 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non-comparative justice를 비교 불가능한 정의, 제가 사실 프레시안 글에서는 그렇게 썼었는데 조금 잘 와닿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평등적 정의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그냥 non-comparative justice가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족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 있는데 노동권도 그 기본권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생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노동권은 기본이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어떤 그 생활임금, 적어도 리빙 웨이지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그 모델로 가야 한다는 걸 궁극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런 비슷한 전제로 사실은 논의되는 게 아마 대표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위기가 극심해지고 어떤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내 생산 가치를 계속 증명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본 임금을 그러니까 그 베이직 인컴 기본 소득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기본 소득보다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최근에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공 일자리 모델,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소득보다도 어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어떻게 계속 임금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델이죠. 그래서 어떤 내가 뭔가를 그 생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내가 향유 그리고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임금을 받는 거. 정확하게는 이제 권리 중심의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모델이죠. 그거가 굉장히 저는 우리 평등 사회의 비전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모델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알려지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영어로도 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비교해서 뭔가의 보상 수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개인의 고유성을 중점을 두면서 이제 정의로운 보상을 할 수는 없을까? 그렇죠? 우리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그런 정의 모델을 실현할 수는 없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까지 이제 부의 재분배 문제를 얘기했는데 인정의 재분배 중요합니다. recognition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한국 사회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인정의 이론 자체는 많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뭐 제가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 인정투쟁. 근데 그 이론을 모르셔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사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헤겔이 제안했을 때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인정 개념은 그 이후로 되게 여러 학자들이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체성과 관련돼서 논의되기도 하고, 뭐 개인의 고유성과 관련돼서 논의되기도 하고, 뭐 계급과 관련돼서 논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정 이론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주목해야 될 게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해요. 소셜 스테이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는 제가 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대적 입지잖아요. 그렇죠? 그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느 사회도 어느 조직이든 하이라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디지? 내 자리가 어디지? 근데 우리가 은근히 다 알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는 그런 걸 알게 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사회적 지위가 relative social standing, 상대적 입지라고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지위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냐 하면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라던가 혹은 사회적 존경이라던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축적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공식적이든 아니든.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적 지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경이나 가치하고 다르게 사회적 지위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존경이라는 거는 무한 자원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조성주 이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오늘 와서 새로운 분을 만나서 그분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을 덜 존경하고 이 사람을 더 존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한 자원인데 사회적 지위는 유한 자원이에요. 한 조직 안에 CEO가 100명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이어키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배분돼야 돼요. 아무리 어떤 조직이라도 우리는 평등한 조직이다, 우리는 직급이 없다, 우리는 영어 이름을 쓴다라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 더 인기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잘 나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인포멀하게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너무 전방위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지는 사례가 수능시험 이후에 나오는 대학 배치표예요. 전 국민의 서열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로 한 자릿수로 수능 점수 저 때는 400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근데 한 자릿수로 점수가 쭉 있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외교학과 쭉쭉쭉쭉 그래 마지막 연대 법학과가 어느 서울대 무슨 학과에서 만나는지 그래서 쭉 가서 마지막 소위 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치표가 생산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 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붙였어요. 뒤에, 교실 뒤에.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그걸 안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서 이게 다 나온다고 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한 자릿수 단위의 점수는 아니어도 약간 뭉쳐서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뭐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만 알지만 그런 대학에 모든 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전공하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남가주 대학교가 제일 유명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저는 다른 하버드 커뮤니케이션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없는 한국 사회는 그게 지금 가능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10대 시절부터 본다는 거 그리고 교사들이 공공연하게 뭐 공부를 잘해야 뭘 하고 뭐 공부를 못하면 뭐가 된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어린 시절에 굉장히 학습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갈수록 더 극심화되고 있어서 지금은 무조건 이제 뭐 이공계열에서 공부를 잘하면 의대를 가야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의대생 배출수에 따라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고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왜 공부를 잘하면 의사가 돼야 되는지 전 잘 이해가 정말 안 가거든요. 적성에 뭐 하고 싶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회는 어떤 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정의 중앙 집중에 극심한 사회고 이걸 탈집중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한 직업, 뭐 의사, 대학 교수 이런 직종들의 사회적 지위가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 디센터 해야 돼요. 이런 직업들은. 왜냐하면 교수 그냥 전문직, 자기의 전문 주제에 맞춰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는 거지 무슨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이 조금 심하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탈집중화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자로서의 의식도 조금 심한 편이고 최근 의사 파업의 논리도 그렇잖아요. 그 의대생들이 이제 그 파업 직후에 성명서 냈을 때 우리 이제 다시 시험 보겠다. 정부 협조해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관계 정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이런 종류의 타자화나 차별화 전략이 계속돼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되게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군대 문제도 그렇고 나는 이거를
힘들게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이 억울함의 감정, 이 감정이 단순히 부의 불평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정과 지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어떤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계속 제로섬 게임을 계속 하게 되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게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사실은 너무나 자기 존중을 하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손쉽게 비난할 수 있나. 비난하기 어렵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런 식의 불균형적인 지위 체계를 해체하고 어떤 특정 직업에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가치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론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 관행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학 배치표는 왜 없을 수 없는가? 이것이 없으면 진학 지도를 못 하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건 정말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이런 식의 줄 세우기 관행이 정말 곳곳에서 목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해체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라든지 직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좀 논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특정 직업만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은 뭐랄까 뭔가 실패한 삶인 것처럼 얘기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진학이나 취직 경로의 다원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체계 개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큰 얘기고 저도 아직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 공정성 담론이라는 게 단순히 공정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논의한 개별주의적 반격, 인정투쟁, 차별화 전략, 경쟁의 내면화, 이 가치들이 시사하는 어떤 존재론적 한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정성 담론이 더 문제고 뼈아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중하는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개별주의적이고 원자화된 모델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나 연대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이해관계나 내 밥그릇을 가장 염두에 둔 어떤 집단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화 모델. 근데 이게 제가 개인주의라고 하자고 개별주의라고 계속 부르는 이유는 개인주의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져 어떤 근대적 자아의 성립이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런 근대적 자아 개념은 사실은 별로 없는 상태로 이제 개별적인 어떤 개별주의적 각자도생, 각계전투를 하는 것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한국 사회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어떤 이런 신자유주의적 각자도생의 원리가 저는 이제 주로 미국 사례와 비교하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는 한국 사회에서 훨씬 더 문제적이고 훨씬 더 정말 피부로 닿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The Entrepreneur Self라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고를 자아라고 번역하고 셀프를 자기라고 번역하잖아요. 맞는 말인데 기업가주의적 자기라고 하면 너무나 이상해서 그래서 기업가주의에 기반한 삶이라고 잠깐 바꿔봤는데,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영업자처럼 되는 거죠. 개개인이 어떤 기업가처럼 돼서 어떤 내 삶, 어떤 직장에서든 혹은 뭐 집에서든 공사 구분이 없이 끊임없이 커리어 개발을 하고 있는 삶을 뜻해요. 계속.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휴대폰 앱 개발자인데 오늘 퇴근했으면은 그냥 지하철에서 이렇게 집에 가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휴대폰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럼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일터가 내 삶에 침투해서 연장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말해요. 기업가주의에 기반한 삶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기업에 의한 식민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 시장 가치에 맞게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 재조정하는 삶. 이런 거를 이제 기업가주의적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차별화를 하면서 시장 가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삶으로서의 나. 이게 굉장히 공정성 모델의 어떤 면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뭐랄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의적 존재론을 넘어서서 관계적 존재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가치 어떤 연대의 가치를 어떻게 더 말을 할 것인가,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더 얘기할 것인가, 어떻게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상생하는 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제가 듣기로 그 한국의 20대 사이에서 야망론이 되게 유행한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다양한 종류의 야망론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엉망이고 이 내 가치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이 사회가 불공정하니까 내가 성공해서 이 사회를 바꾸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뭐 논문까지 나왔다고 누가 그러던데 저는 이제 뭐 이제 와서 한국에 와서 들은 거지만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자기계발적 영웅 모델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연대나 다른 사람의 기반이나 가치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가 혼자 성공해서 어느 고위직에 딱 오르면 사회를 바꿀 수 있나? 그런 생각은 사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대의 가치를 통해서 단순히 내 맥락에서의 불공정이 아니고 우리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의 부정의를 말할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불공정 혹은 공정 담론에 대항하는 가치로는 정의가 굉장히 좀 꾸준히 계속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정의 자체를 좀 더 실천적으로 혹은 뭐라고 하죠? 좀 더 프랙티컬하게 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다음 주, 이번 주에 배포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제목이 조직 공정성 가이드북 뭐 이런 식으로 조직 공정성 튼튼한 스타트업을 위한 가이드북 이런 식으로 되고 무료로 배포될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이런 이제 노동 환경에서 일터에서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론편, 실천편 이렇게 두 권을 썼고 얇게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 그래서 앞에는 이제 이론 정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하고요. 뭐 분배정의, 절차정의, 관계정의, 정보정의 네 가지를 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천편에서는 이거를 각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랑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개를 썼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책이 나오면 받아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대안 가치는 조금 제가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정책의 강론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정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앞으로의 방향이나 정책을 세울 수 있을 때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개념들이나 이론들을 몇 가지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왜 계속 대안 가치를 계속 왜 얘기하고 우리가 왜 계속 대항 담론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드러내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계속 아직 불완전하더라도 계속 얘기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관련된 질문이든 관련이 없는 질문이든 어떤 것이든 말씀을 해주시면 또 재밌는 토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1시간 정도의 20-30분 질의응답 부탁드렸는데 딱 정말 1시간이 끊으셨네요. 네. 너무 급하게 안 하셨어도 되는데. 아, 그래요? 시간을 지키기, 공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질문, 지금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되셔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막 빠르게 넘어갔어서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이 부분 조금 더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든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자기소개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치발전소 회원이고요. 네. 최은이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여기 그 비례적 정의랑 평등적 정의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넌 컴패러티브 저스티스를 평등적 정의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위에 컴패러티브 저스티스는 비례적 정의라고 하셨으면 뭐 비비례적 정의나 네. 이렇게로 그걸 두 가지가 제가 사실 개념을 알고 싶으니까 개념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늘 왔는데 그런 이제 개념도 평등적 정의라는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그게 좀 선생님이 강조하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으신 건데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그걸 번역을 하실 때 non comparative 평등적 정의라고 하시는 게 조금 왜 그렇게 하신 건지 그거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또 하나를 드리면 그냥 이제 그 공정 정의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약간 제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는 좀 안 되는데 이전에 이퀄러티하고 에퀴티를 저희가 예전에 되게 유명한 그림들도 있었고 이퀄러티는 키 작은 애랑 키 큰 애가 있으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보게 하는 거면 에퀴티는 키 작은 아이의 밑에 계단을 하나 만들어줘서 같이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저희 이제 에퀴티를 훨씬 더 이제 좋은 그런 것들 감안한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결과까지라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은 또 에퀴티를 갖다가 공정으로 또 번역을 하셔서 뭔가 나쁜 애를 만들어버리고 이걸로 평등을 또 이제 선생님이 대학적 같이 평등적 정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현해야 되는 뭔가 목표처럼 제시하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에 또 좀 그냥 혼란도 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질문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많은 기존 담론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오신 것 같고, 그 그림은 또 제가 시사인 좌담에서 하필이면 제가 또 그 그림을 얘기를 했었어서, 그쵸? 이퀄리, 저스티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라서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답변을 차례차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 non-comparative justice는 사실은 맞아요. 제가 번역어를 적합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교적, 비례적, 그다음에 뭐 반비례도 아니고 부비례도 아니고 조금 어감이 와닿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의역을 하자면 어쨌든 그 개인의 평등성에 기반을 둔 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평등적 정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정말 이 non-comparative justice를 직역하고 싶거든요. 근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이걸 말하면 좋을지 제가 이 non-comparative justice에 관한 글 자체도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그거를 언젠가는 한글로도 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딱 평등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 개념을 생각할 때 사실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정의로운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전복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상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개념은 법 철학에서 많이 얘기되는데 comparative justice가 완전히 주류 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이게 법 철학이든 경제학이든 비례적 정의 원칙이 주류 담론이고 비교하지 않는 정의 담론은 사실은 많이 초창기부터 좀 배척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주류 담론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들어가자면 평등하다는 걸 알려고 해도 비교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주류 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꽤 시간은 됐는데 한 20년 정도? 이제 최근 들어와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하지 않는 정의라는 것은 일단 개개인이 평등하고 동시에 고유하기 때문에 꼭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충족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보상받아야 하는 어떤 가치, 내가 누려야 하는 삶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아마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관계정의를 얘기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관계정의가 그 non-comparative justice의 가장 그 직접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관계정의라는 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분배정의, 절차정의, 관계정의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데 똑같은 일을 한 내 직장 동료랑 똑같은 임금을 받았어요. 그럼 분배정의가 실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가 다 동등하게 고려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됐어요. 내 노력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절차 정의가 실현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뉴스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 어떤 고용주가 사업주가 직원한테 임금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고 이렇게 자료에 담아서 그럼 분배정의도 실현이 됐고 절차정의도 금액은 정확해요. 산정도 제대로 올바른 절차로 산정이 됐어. 근데 뭔가 부당하잖아요. 그쵸? 500원짜리 동전으로 자루에 포대에 담아놓고 가져가라. 이거가 왜 부당하다고 느낄까요? 우리는 이거를? 왜 그렇죠?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관계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분배정의, 절차정의 다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뭔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거는 굳이 남과 비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게 바로 non-comparative justice.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상황이랑 비교해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나는 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이 뭐 한국에서는 갑질도 문제고 그쵸? 이 개념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더 많이 논의돼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비주류고 별로 연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글도 그 관련된 글인데 이거를 예를 사실은 들자면 뭐 인정투쟁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하고 해소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꼭 관계정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 non-comparative justice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순히 어떤 정규직이나 뭐 임금을 얼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대 진영을 어떤 식으로 상대 진영의 자원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규직 받았는데 넌 정규직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왜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을 하면서 공정 논리를 갖다 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의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논의가 계속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개념이고, 그 역어를 제가 참 언어에 소질이 없어서 어떤 역어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의역을 해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액거리에 관한 문제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그 정의 개념의 세부 논리로 들어가지 않고 이퀄러리, 액거리 말했을 때 액거리, 그쵸, 공정한 정의, 보통 이제 비판 이론이나 시민사회 운동판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공정의 논리를 말할 때 액거리를 쓰긴 하니까 그것도 맞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액거리는 그 분배 정의의 한 차원으로서 액거리를 말씀드린 거라서 맥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분배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원리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가 이퀄러리, 하나가 액거리, 하나가 니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때, 주차 공간을 1인당 1명씩 준다. 생산 가치나 지위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럼 평등에 따른 배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장이라고 자리를 3개 주면은 부당하잖아요.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분배든 세 가지 원리가 다 필요한데, 그게 이제 평등의 원리, 그다음에 액거리, 형평의 원리는 이제 뭐 인센티브 같은 거죠. 그렇죠? 상여금 같은 거,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 니즈 같은 거는 뭐 육아휴직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갑자기 재택근무가 늘어났는데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가 학교가 문을 닫아서 아기를 함께 돌봐야 하는 경우 근무 시간을 유연화해준다. 그거는 불공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만 편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왜 나는 업무 시간을 똑같이 하고 저 여자만 이렇게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필요의 원리. 그래서 제가 그 맥락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형평이라고 오늘 번역을 한 거고, 그냥 큰 틀에서는 그 그림 설명을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좋은 질문을 감사드리고, 혹시 대답이 잘 됐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네. 뭐 상대적 정의, 절대적 정의 이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질문이 아니어도 다른 이야기 아무거나. 유튜브에서 네. 댓글로 질문을 하셨는데, 시청하고 계신 분이 네. 분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유난히 청년 세대가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세상을 해석하고 보는 것 같다. 문제라고 인식하시면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주로 방문 얘기를, 개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걸 좀 완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지점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이런 원리들이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하니까요. 저 맞는 말씀이시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책의 강론을 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서 보고 있는 정책들은 있어요. 현재 이제 정의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거, 또 어떤 인간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하고 부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기본소득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추측하시는 것과 달리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 한국 사회,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믿는 입장이고요. 거기로 가야 한다고 믿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소득 담론은 부의 재분배나 생존권 확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계급 격차,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모델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조금 철학적 기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못 드렸던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권리 중심형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모델. 얼마 전에 아마 간담회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모델을 어떻게 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델에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만 알려지기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그게 어떤 것인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증 장애인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그쵸? 사람들이지만 어떤 식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대가를 주는 방식. 저는 그 모델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청년 사회 진입, 그러니까 취직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문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모델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공공노동, 공공근로, 공공 모델, 공공 노동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의 어떤 힌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분 남은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쓰시죠, 질문 있으면. 아, 네. 질문, 네. 자기소개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크레이시아데스 네. 교육관은 뭐 쉽게 그런 정의 모델이 있다.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기 좀 써서 그래서 궁금해서 직장이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사 미술가들이 말하는 10대 역량의 창조에서 말하는 10대 역량 개념이 아마 여기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10대 핵심 역량이라는 생명이나 신체 보전, 실천에서 감정 이런 역량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각기 역량을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비교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 정의가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실현하는 레벨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예를 들면 인국공 사태에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적용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지를 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규직을 교육해서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대답해줄 때 그건 너무 비교 원칙에 근거한 비교적 정의만 하는 거지 다른 식의 이런 정의도 있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 삶에서 어떻게 대안 가능한 논리가 될 수 있는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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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일단 글을 읽고 와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마 계속 이런 쪽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쵸? 역량 이론이라던가 그런 거를 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오늘 굉장히 큰 틀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이 공정성 논의가 더 이상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이 공정성 가치에 가면을 벗기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일단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대안적 가치에서
비례적 정의와 그러니까 뭐 상대적, 절대적 혹은 어쨌든 비교 불가능한 정의의 모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논리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평등적 정의 모델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가치들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거든요. 능력주의와 서열화, 능력주의가 가능하지 않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죠.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 건데 사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어떤 직업이나 직무에 진입하는 통로가 일원화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공정론자들이 일원화로 더 이상 특정 직업을 습득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유는 우리가 불평등이라든지 현재의 사회적 위기라든지를 고려했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공채로 정규직을 획득하는 것과 열심히 비정규직이지만 그 직무의 전문성을 획득해서 그 직업을 얻는 것 둘 다 의미가 있는 경로잖아요. 충분히 말이 되는 경로인데 어느 한쪽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잖아. 일원화된 취직 경로. 그렇죠? 근데 근데 이 일원화된 취직 경로를 주장하는 공정론자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이 지위를 획득한 바로 그 논리의 능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비례적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비례적 정의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대학 담론을 만들거나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이런 이론적 개념을 갖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굉장히 힘들 거고 이거는 이제 저처럼 어떤 식의 담론이나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할 때는 왜 우리가 뭐 공공의대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왜 다른 방식으로 의사가 되는 경로가 의미가 있고 필요한지 그거를 사실은 정책 입안자들이 배경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 구도가 문제인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 논리에 대응하지 말고 실제로 이 정책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이게 어떤 식의 순기능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계속 다른 담론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계속 확대 재생산시켜주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 논리만 확대 재생산되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소모전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공정하다와 공정하다와 불공정하다 이 어떤 허위 전선을 설정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정말 핵심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이 왔을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 자체가 왜 필요하고 어떤 식의 효과가 있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여론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공론화 작업, 충분한 공론화 작업과 여론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분들은 있는지요? 굉장히 열심히 적으시는데 네, 소개도 조금 해주세요. 이곳저곳에 부기화돼서 쓰이면서 그 단어가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뭔가 발전이 안 되는 과정이 되게 괴로웠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한국 사회에서 왜 이게 더 가시처럼 느껴지고 짜증나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공정성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약간 경직 때문에 숨막히는 모습이 현재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상대를 평가해서 낙인 찍고 그 낙인을 혹은 자기가 그 어떤 낙인 찍힌 단어를 자기가 그걸 입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스스로 창조하지 않고 그 낙인에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는 식으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공유처럼 보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많아진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입장, 이거 공정 언론이 등장하는 사안을 볼 때 자기 입장을 처음에 정하면 그걸 바꾸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그 입장을 유지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결국은 가는 것 같고 의사랑 화학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말씀드리면서 그 관계적 정의의 설득의 방식이 제가 느낄 때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건 소통. 내가 틀렸었네. 네. 그거 아니었어? 그래 나 그럼 틀렸구나. 혹은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식의 열린 어떤 사회적인 소통의 어떤 핑퐁의 룰이 없다는 생각이 아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 설득의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을 개발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문득 그냥 이렇게 웃긴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되게 골목식당 보면서 감동했던 게 그 갱생 안 될 것 같은 애를 갱생시키는 그 딱 장면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 논의도 이 공정감론이 가다가 아니면 멈췄을 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쿨하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소통의 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네.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너무 동의해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낙인 사회라는 점은 너무 크게 동의를 하고, 사실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자가격리 하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 사회가 얼마나 낙인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였는데, 어쨌든 그거는 조금 차치하고, 그래서 낙인 사회라는 점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압력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회다 보니까 대안적인 가치를 손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동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쿨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워낙에 이해관계에 긴밀하게 엮여 있어서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공정성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사실 쿨하게 돌아올 수는 없을 건데 적어도 확대 재생산만 안 해도 이거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들이밀었을 때 그것을 주류 언론에서 계속 받아주거나 혹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거나 이럴 경우에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리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정성 담론 자체가 문제라는 게 굉장히 여러 지면을 통해서 얘기가 되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워낙 그게 굉장히 쉬운 프레이밍이 되어버려서 좀 들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는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추가 질문 혹시 내가 이거 질문 안 하면서 뭔가 여기서 못 나가겠다. 어쨌든 사실 오늘 강의는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여러 지면이나 뭐 뉴스나
또는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이제 들으실 수 있는 또는 접하실 수 있는 공정 담론, 보통은 한국 사회의 어떤 특정 이슈랑 결합해서 얘기되는 공정성 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훨씬 개념적인 얘기고 그 이면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개념이나 다른 점은 어떤 건가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독특하지만 사실은 한 번은 꼭 짚어봐야 될 얘기들. 우리가 또 너무 현실 이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차분하게 짚어보는 게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강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마지막에 질문 따로 비전공자가 개념이나 이론 등을 공부할 만한 인문 도서 박수까지 다 치고 끝냈는데 네. 아니 자유롭게 저기 하시면 되고요. 따로 예. 네, 어떻게 이거 엔드를 안 할게요. 네. 얘기해요? 네,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한국에 인문 도서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 공정성 관련한 그 가이드북이 무료로 배포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이번 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를 받아서 일단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은 좀 더 정리된 형태로 황해문화에 나갈 거고요, 겨울호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다 굉장히 주류 담론이 아니라서 전 정말 한글로 된 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하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혹시 그 영문으로 된 것도 읽으신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이메일은 hiwon.kim.asc.edu거든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입문서가 아직 없는데 써야겠네요. 강좌 신청하신 분들께 아까 말씀하신 PDF 파일 교수님 쓰신 거 나오면은 물론 따로 다 보실 수 있는 거지만 일단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그렇게 뿌리라고 만드신 거죠? 네. 네, 공유를 드리고 그걸로 또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